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녹화방송한 신년 대담을 통해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약세로 꼽히는 곳으로 지역구로 중진 의원들을 잇따라 차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며 비주류 의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언급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범야권과의 비례연합 정당을 두곤 당선권 순번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써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각 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기범죄로는 최고형인데 재판부는 입법부에 집단 사기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휴전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마스가 135일 동안 휴전하자는 제안을 전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며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매정하게 끌어내지 못한 게 아쉽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제2부속실의 설치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언급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와의 친분을 앞세워 접근하는 사람에게 김 여사가 박절하게 대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윤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과정을 두고는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가 몰카 범죄의 피해자라는 여권 주류 목소리와 발을 맞춘 겁니다.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윤 대통령은 유감이나 송구, 사과 같은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자를 전담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제도적 보완책을 밝혔는데 예방 조치가 아닌 사후 감찰용이라고 한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여론 방향에 따라 2달 가까이 두문불출하고 있는 김 여사의 활동 재개 시점과 운신의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대담은 밤 10시부터 90분 넘게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됐는데 일방적 홍보이자 약속대담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향후 소통 기회를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언론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종종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전통적 방식의 기자회견이나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을 계속 검토,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오는 4월 총선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때 수면 위로 드러났던 당정 갈등에 대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같은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년 지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갈등이 봉합됐는지 묻는 말에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봉합된 거다. 2차전이 남아있다. 이런 이제 정치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결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용산 참모들이 이른바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 속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후광은 불가능하다며 거듭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거듭 선을 그은 겁니다. 선거 지휘라든지 또는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뭐 가까운 사이였지만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를 비롯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 역시 입법 과정에서 여야 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임 뒤 한 번도 성사된 적 없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었지만 사법 리스크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정치고, 그래서 야당의 대표와 지도부를 직접 상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또 당을 좀 소홀히 하는. 윤 대통령은 최근 이딴 정치인 테러에 대해 반지성주의와 거짓, 가짜에 터잡아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낮은 지지율을 묻자 국민이 실망을 덜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며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변명으로 성난 국민을 이해시키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오만이라며 윤 대통령은 진실한 사과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께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병수, 김태호 의원에 이어 조혜진 의원에게 야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으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 약세 지역으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에 중진들을 차출하는 모습인데요. 다른 지역으로 험지 출마론이 확산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 기반을 둔 3선의 조혜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를 변경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남 김해갑과 김해을이 선택지로 제시됐습니다. 서병수, 김태호 의원의 경우처럼 김해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인데 부산 북강서갑, 양산과 함께 낙동강 벨트에 속해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신도시가 많아 영남권에선 여당의 험지로 꼽힙니다. 인지도 있는 중진 인사를 내세워 이들 지역을 탈환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입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조 의원은 늦지 않게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먼저 제안받은 5선의 서병수 의원이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거절하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당이 결정하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틀 연속 이어진 중진 험지 출마 요구를 인적 쇄신의 신호탄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비주류 의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의 양지 출마 논란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용산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의원들의 물갈이에만 힘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기는 공천을 강조하며 일단 이런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비주류 의원님들한테만 그런 요청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차차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는 낙동강 벨트 외에 다른 곳에서도 지역구 이동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 당을 위한 희생이란 명분으로 인적 쇄신에 불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제기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겨냥한 사실상 불출마 압박 해석에 친문계가 반발하면서 당 내홍이 재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입니다.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문재인 정부 출신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목소리가 당 지도부 회의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통합의 정치, 연대의 정치가 절실한 때에 무엇이 범진보 진영의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총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같은 편을 겨누는 뺄셈 정치를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명문정당을 다짐하지 않았느냐며 말의 잔치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가뜩이나 공천을 놓고 아슬아슬 이어지던 친명 대 친문 신경전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의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 관련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해석입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 내용이 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친명계 핵심은 임 위원장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친명 대 친문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건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정서가 우리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까 어떤 전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스스로 용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그런 걸 반영해서 원론적인 말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겨냥한 친명계 자객공천 논란에 이어 친문 책임론까지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 연휴 직후 통보될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이 단합과 분열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제3지대 세력들이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추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 김종민 대표와 개혁신당 김용남 정책회의장,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대표 등 새 정당 대표들과 원칙과 상식 이원욱 의원은 어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또 이원욱 의원은 어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각 정당이나 세력이 2명 또는 1명씩 추천해 모두 7명의 통합공관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합공관위가 맡게 될 후보자 예비심사를 제외한 구체적인 공천 절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집단 행동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각 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회장이 즉각 사퇴하며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됐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비대위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해 빠르게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이에 더해 대학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전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SNS에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부는 전문의가 수련하는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점점 높아가고요.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 관계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의사협회 관계자는 긴박한 상황을 반영해 설 연휴 기간의 비대위원장 선출에 이어 집단 행동 계획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험가에는 의대 열풍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의대를 노린 N수생이 5,000명 이상 늘 거란 예측까지 나온 가운데 입시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학원가가 앞다퉈 의대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이 몰리는 의대 증원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올해 입시 역시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최대 1,7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미니멈은 1,000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모집 인원이 많아서 관심도가 워낙 많을 것 같아서 설명회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학원가는 무엇보다 올해 입시에서 N수생이 크게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년 N수생이 증가해온 데다 최소 5년 연속 2,000명 증원에 경쟁률이 떨어질 거란 기대까지 더해져 의대 지원자만 5,000명 이상 늘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이미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에 다니면서 N수하려는 학생을 위해 야간반을 추가 개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 합격선 역시 다소 낮아질 거란 분석인데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 인재 전형 정원이 60%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수시 기준으로 내신 합격선이 1등급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수능 최저가 있다고 해도 내신의 위력이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내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그래서 종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0.35등급 이상은 떨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합격선이 100분위 기준으로 1%도 떨어지기 힘들 거라서 한의대나 약대 등에서 의대로 진학하고 이공계에서 메디컬로 가는 연쇄 이동이 일어날 거란 분석입니다. 의대 진학을 노린 사교육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높은데 교육부는 조만간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학학술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칼리머는 과거 30% 입학 정원 증가에도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안에 교육시설이 마련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기구를 구축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194개 의학학술단체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도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이공계 인력이 의료계로 유입돼 과학기술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향후 학회의 뜻을 물어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을 받은 걸로 지목한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른 수수 의심 의원에게도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지만 의원들이 출석에 불응해 총선 전에 처분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뿌려진 돈봉투를 받았다는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이성만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달 만에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게 불법 자금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번은 국회 문턱을 또 한 번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달 이 의원을 다시 소환하며 수사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살포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책임이 크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며 검찰의 정치 개입에 맞서 계속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10명 가운데 강제조사를 벌인 이 의원과 임종성, 허종식 의원 외에 나머지 7명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면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데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까지 감안하면 검찰이 총선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두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의원들의 조사와 처분은 총선 이후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으로 택시를 반복해 부른 여성이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제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반부터 1시간 50분 동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빈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출발지를 대통령 관저 근처로 설정해 택시를 부르고 없는 번호를 연락처에 적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출에 쓰인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특정해 추적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당의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인근 상가 1층 헬스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스장 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철물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인 30대 남성이 대피했고 컨테이너 2동이 완전히 타는 등 소방 추산 4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컨테이너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주범 남모 씨에게 1심에서 사기 범죄로는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등의 범행이 생존 요건을 침탈해 청년 4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망가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115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5년형은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입니다. 남 씨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남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9명도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1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 등의 범행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처참히 망가뜨렸다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특히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남 씨는 물론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2,700여 채를 가진 남 씨의 사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필연적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떼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남 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임차 보증금을 증액하라는 남 씨 지시에 따르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기죄는 법정 최고형이 15년에 그쳐 그 이상 선고할 수 없다며 입법부에 집단사기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판사는 평생 모은 돈을 뜯긴 사회 초년생과 노인들의 피해 사례를 언급할 때 감정에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방청석에서도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 임차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범들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남 씨는 반성은커녕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이간질까지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15년입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일주기를 맞아 오는 24일 서울 보신각에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안 건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어제 오전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안 건을 의결했습니다. 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도 전문 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방통위는 YTN 대표이사에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사회이사와 감사 역시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독립된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진그룹이 YTN의 대주주가 되는 길을 방통위가 열어준 걸 두고 언론노조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너 리스크를 비롯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유진그룹이 보도와 편성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유진 측이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것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인 체제의 기형적인 구조 속에 절차적 정당성마저 잃었다면서 방통위가 방송 장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매각은 그저 일개 기업의 언론 인수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특혜 매각 범죄이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심사위원회 평가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어떻게 2달 만에 바뀔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서류만 있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한 지난 2015년 방통위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YTN이 말도 안 되는 자본에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팔려나가는데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YTN을 공영체제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수차례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된 유진그룹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사에서 불법 자전거래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고 현직 임원이던 이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룹의 수장인 유경선 회장은 지난 2012년 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정도로 과거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난 만큼 보도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도 의문입니다. 성실히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최근엔 회장 일가가 계열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받아 배를 불린다는 의혹까지 나왔다고 언론노조는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법적 투쟁을 통해서 YTN을 원래 자리로 되찾을 것이고 관련자들 모두 처벌받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YTN을 소유할 수 있도록 시민 주주 운동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YTN 노조는 다음 주 이번 방통위의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YTN은 이번 지분 매각 승인에 대해 30년 동안 공적 소유 구조를 유지해온 보도 전문 채널 경영권이 민간에 넘어가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하마스가 3단계에 걸친 135일간의 휴전과 인질 수감자 교환을 제안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지상군의 철수를 요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에 대해 하마스가 보내온 답신 성격의 역제한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마스는 45일간의 1차 휴전 기간에 이스라엘 인질 중 여성과 19세 미만의 남성, 또 노약자와 환자를 석방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가운데 여성과 미성년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기간 하루에 트럭 500대 분량의 인도적 구호 확대와 병원 난민촌의 재건 개시, 가자지구에 투입된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총선을 하루 앞둔 날 후보자들의 사무실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폭발 여파로 오토바이가 불탑니다. 연기 사이로 부상자를 실어 나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파키스탄에서 잇따른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발루치스탄주 파신 지역의 한 무소속 후보자 사무실 근처에서 오토바이에 설치한 사제 폭탄이 터지면서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파신에서 멀지 않은 킬라 사이플라 지역의 한 정당 후보자 사무실에서 또 다른 폭탄이 터지면서 역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और बहुत जख्मी हुए। 270여 명의 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파키스탄에선 지난 연말부터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로켓포와 수류탄으로 무장한 괴한 30여 명이 북서부 지역의 한 경찰서를 공격해 경찰관 1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카이버 파크툰쿠아주의 한 검문소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로 23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자가 총에 맞아 숨진 것도 지금까지 최소 2명 이상입니다. 당국은 치안 유지에 비상입니다. There will be 6,500 police officers who will be deployed for these duties on the election day, and that has started with the transportation of the electoral material from today. 경찰 수만 명과 군병력까지 투입한다는 파키스탄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선거 바로 전날까지 폭탄 테러가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일본 집권 여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직격탄을 맞은 기시다 정부에서 주요 강요들이 통일교 측과 잇따라 접촉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반전의 탈출구는커녕 악재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내각의 강요들이 과거 통일교 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지난 2021년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 유관단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어 교단 정책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이 당시 선거에 앞서 통일교 추천장을 받았고 관련 단체 회원들은 선거를 도왔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十分に内容をよく読むことなくサインをしたのかもしれません。そういう内容に軽率にサインをし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おっしゃる通りかと思います。 야당은 문부과학상이 종교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기시다 총리에게 강력히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역시 2021년 자신의 지역구에서 통일교 단체 관계자와 만났다면서도 선거 지원은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아베 전 총리의 총격 피살 이후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는 일본 정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다시 통일교 문제가 부각하자 연일 진화의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森山大臣については過去の関係にかかわらず現在は当該団体との関係を一切有していない。 하지만 본인도 2019년 10월 통일교 유관단체장과 함께한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휘청이는 가운데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개월째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치 쇄신안에 안간 힘을 쏟고 있지만 강요들의 통일교 연루 의혹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면서 아쉽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이 걱정을 안 하도록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단호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KBS 신년 대담에서 한 위원장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이 끝나고 보자고 했고 한 위원장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무수석 등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직접 전화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 후광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엔 용산 출신 참모들에게 특혜는 아예 기대하지 말고 공정하게 규칙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며 거듭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지만 지금은 공적인 지위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관계는 낄 자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당시 윤 대통령이 자기 뜻을 관철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도 양단으로 말할 건 아니라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소통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과 충분히 그런 관계라고 답했습니다. 그제 5선 서병수 의원과 3선 김태우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요청한 국민의힘이 또 다른 영남권 3선인 조혜진 의원에게도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이 지역구인 조 의원에게 경남 김해 갑이나 김해 을로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낙동강 벨트를 염두에 두고 서 의원과 김 의원에게 헌신을 부탁했는데 조 의원까지 당 현역이 없는 김해 지역에서 승리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총선 불출마 요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연일 화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검찰 사유화와 정치 권력을 향한 본색을 드러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막아 세우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윤 전 총장은 믿음을 준 이에게 배신의 칼을 꽂고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범야권 세력과의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3지대는 통합 공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엽 기자입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준위성 정당 실무 책임자로 임명한 민주당은 연대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지부터 창당 시기까지 모든 걸 들여다볼 예정인데 핵심은 비례대표 순번입니다. 4년 전 총선 때는 군소정당을 당선권인 앞순위로 배려했지만 이번엔 지나치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이런 문제 전문가들을 저는 앞에 선순위에 배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협력을 타진하는 야권에선 당장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당선 안정권 순번을 특정 정당이 독점하지 말고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앞순번, 뒷순번을 두고 민주당과 소수정당이 다툴 때가 아닙니다. 각 정당의 의석 규모는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를 바라는 국민께서 각 정당을 지지하는 만큼 반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본격적인 협의 과정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한 건데 별도 위성정당을 준비하는 여당은 한 발 앞서 구체적인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오는 15일 창당을 목표로 비례대표를 희망하는 영입인재를 위성정당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기인 대회는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아마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논의에 속도를 내자 제3지대 세력도 빅텐트론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행 준연동형제에서는 최소 3% 이상의 득표율이 나와야 비례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몸집 불리기 요인이 커진 겁니다. 연결고리는 합당을 전제로 한 통합공천관리위 구성입니다. 합당을 전제로 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상이 더 커졌고요. 과정과 절차 전체를 여기서 논의하게 될 거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자. 물론 당면과 정강정책, 지향하는 가치 등 제3지대 빅텐트 성사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수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전에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자 보건복지부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각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비상진료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일 중앙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진료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해 10년 뒤에 의사 10,000명을 확충할 수 있다고 밝혔죠. 중요한 건 늘어난 의사들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여러 정책으로 필수 지역의료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강제성 있는 대책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장관님은 피한성 정재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인기가 있는 과들을 앞자를 줄여가지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른바 피한성 같은 인기과로 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피부과 같은 인기과는 정원을 훌쩍 넘긴 지원율을 보였지만 소아과 같은 필수 과목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과목을 선택하는 의사가 늘면 다행이지만 인기과에 더 몰릴 거란 우려도 큽니다. 주요 병원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지역의 의사를 남게 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에 5년 동안 10조 원 넘게 투자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면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파격적인 조건에도 의사 구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많은 상황. 일본처럼 강제성 있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의 의사는 5억 원을 줘도 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치의대 대학 설립과 지역 정원 제도를 아주 과감하게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늘면 지역 필수 의료 분야도 확충되는 이른바 낙수 효과 주장도 나오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퇴직한 시니어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필수 의료에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지만 실제 지역 필수 의료 강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월 8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 지도부는 설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해서 귀성길 인사에 나섭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귀성길 시민들에게 총선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용산역 곳곳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정권 심판론과 검사 독재 정권 청산론을 내세워 표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소수 정당과의 통합형 비례정당을 꾸리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진단장으로 박홍근 전 원내대표, 부단장에는 재선 김영진 의원을 임명했고 단원으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조승래, 김상환, 진성준, 박주민, 민병덕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박홍근 단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계획과 협상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최고 재무관리자 한창준 씨의 구속전 피해자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한 씨는 애초에 실현 불가능했음을 알고도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였는데요. 이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536억 원을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벤트와 택배 배송 등을 가장한 사기 전화와 문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여보세요? 이래준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부의 이가령 대장입니다. 대포통장으로 세입이 되셨다 보니까 대출 한도는 최대 한도로 해서 6천만 원에 금리는 5.5%까지 해서 진행 가능하시거든요. 통장 요구한다, 카드 요구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 천지에 돈 들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실제 겪은 사례들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미끼 문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설날 이벤트와 명절 인사, 명절 긴급 자금 지원이나 가짜 부고, 교통 범칙금으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거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깔려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한 해 7천억 원을 훌쩍 넘던 피해는 집중 단속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범죄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112 상황실과 은행,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합동으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사기 문자를 24시간 탐지하고 온라인 신고 창구를 마련합니다. 피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하면 대국민 예경보를 발령합니다. 공공과 금융기관 사칭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관세청 등 282개 기관은 문자를 보낼 때 확인된 발신 번호라는 안심 마크를 표기하고 해외에서 보낸 문자는 로밍 발신이라는 안내 문구를 문자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범죄에 쓰인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자를 보낼 계획입니다. 은행은 시간과 관계없이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면 즉시 지급 정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합니다. 은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해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금감원 등 감계기관에서는 은행권과 함께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또 대포통장을 못 만들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 기록이 있는 계좌는 거래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날씨가 추운 계절이 되면 열악한 쪽방촌에 사는 주민들은 추위를 피하는 건 물론이고 씻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한 목욕탕이 주민들에게 큰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목욕 바구니를 든 쪽방촌 주민이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갑니다. 주황색 표를 건네받은 직원이 살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 춥죠? 입구에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 쪽방촌 지역에 1년 전 문을 연 동행목욕탕입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 5구역에서 8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이용권만 있으면 마음껏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도 설비가 열악해 추운 겨울 온수로 씻기 힘든 쪽방촌 주민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물도 적당한 온도에 또 청결하고 모든 것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날씨가 추우면 더 자주 오죠. 간만에 온수 목욕으로 기분 좋아진 쪽방촌 주민들 모습을 보면 목욕탕 직원들도 절로 보람이 느껴집니다. 저기서 목욕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노래할 때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막 손뼉을 쳐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거칠었던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땅거미가 질 때면 이곳 목욕탕은 또 다른 온기를 채울 채비를 합니다. 오후 6시쯤부터 동행목욕탕 수면실은 밤추위 대피소로 변신합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이곳에서 추위를 피해 하룻밤을 따뜻하게 무료로 지낼 수 있습니다.
목욕탕을 찾는 쪽방촌 주민들 발길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료 이용권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자 추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는 약간 이제 주민들 홍보가 좀 약간 부족해서 보통 6, 7분 정도 이용하셨고요. 쪽방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이라든가 그게 좀 입소문이 퍼져서 지금은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추위에 떨며 힘들게 겨울을 나는 쪽방촌 주민들. 목욕탕 덕분에 잠시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최근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간 지역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이 탈진하는 일이 잦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인데 밀렵이나 로드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강원 미시령 인근 지역. 도로 바로 옆으로 사냥 한 마리가 어슬렁거립니다. 잘 먹지 못해 기력이 다 있는지 행동이 굼뜹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은 원래 가파른 바위 근처나 험한 산악지대에서 서식합니다. 겨울철엔 주로 나무 껍질이나 이끼류를 찾아 먹는데 강추위로 땅이 얼어붙자 먹이를 찾지 못해 저체온 증세로 탈진한 겁니다. 겨울철 추위와 배고픔에 탈진한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로드킬이나 밀렵 가능성도 있는 상황, 급하게 구조대원들이 투입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올겨울 구조한 사냥만 벌써 18마리째, 매년 2-3마리 정도였는데 크게 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데려가 봐서 체온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체온 올리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요. 탈진한 사냥을 구조하면 일단 응급수술을 진행한 뒤 체력 회복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재활을 거친 후에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사냥이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찻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 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탈진한 사냥을 보더라도 먹이를 주거나 다가가는 건 안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 공단 측은 탈진한 사냥을 볼 경우 자치단체나 야생생물보존원에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6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6도 선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을 중심으로는 공기도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6도, 대구는 영하 1.7도, 부산은 영상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서울이 6도, 대전도 6도, 대구는 9도, 광주는 8도, 부산은 1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고요. 설 당일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